정부는 내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세제 개편에 각각 나서게 됩니다. 증권거래소를 둘러싼 당정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6.17 대책 이후 청약을 모집한 단지들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적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이유를 알아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의 총 투자 규모는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층수 규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 등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내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로드맵을 발표할 가운데 세제 개편의 관건은 증권거래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을 재추진합니다.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전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상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2월 공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한 개정안 2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금융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 정부 계획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정부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결국 세제 개편 향방은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당정 협의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6.17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청약을 모집한 단지들이 1순위의 마감에 성공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대책 이후 받았지만 모집 공고는 대책 이전에 나온 단지들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직 종전 기준을 따를지 대책 이후 기준을 따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수요자들이 청약 막차 타기에 나선 걸까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에도 청약시장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원에서 분양에 나선 서강교 파크 스위첸을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인천 부평의 우미린과 청주 동남 파라곤 등은 대책 직후 청약을 받았습니다. 모두 가뿐히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들은 잔금 대출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큰 단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마감에 성공한 까닭은 청약을 받을 때 6.17 대책 이전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인천 부평구는 앞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세대가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대책 이전 기준으로 청약을 모집한 인천 부평 우미리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물량이 분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된 수원은 가점제 100%입니다. 이들 단지의 중도금 대출 비율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포르지오나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등과 달리 중도금 대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모집을 대책 이후에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중도금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에 질의를 넣었는데 이제 6월 19일 이전에 이제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게 아니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 해요. 중도금 대출 아직 저희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계속 통화가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담대는 아마 원래는 50%였지만 주담대는 확실하게 40%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4%대의 강세를 보이며 216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북한이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증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42% 오른 216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119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이끈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장 북한발 훈풍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열린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간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은 각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대형주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거래일 만에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SK하이닉스 역시 2.62% 올랐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의 충돌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사람과 사물 인프라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커넥티드카 핵심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경협주와 방산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아난티, 일신석재, 신원 등 경협주는 10% 넘게 올랐고 스페코와 한일단조, 빅텍 등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34억 원, 외국인이 66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32억 원을 순매도하며 0.83% 오른 759선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각국의 경기 개선 기대에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형성되며 9원 40전 내린 119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2,100억 원 규모로 1인당 2억 6천만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집계는 NH투자증권에 따른 것으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옵티머스 펀드 대부분도 환매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투자 설명과 다른 곳에 자산을 넣은 옵티머스 운용 임직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611조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5.7%로 전체 부채 확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포함한 민간 부문의 빚도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복원력은 아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는 불가피하겠지만 각종 대책 등을 고려할 때 금융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76만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 근로자 가구는 모두 45만 8천 가구, 또 6개월 미만은 28만 9천 가구로 추정됐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30만 1천 가구, 6개월 안에 유동성 부족에 이르는 경우는 18만 4천 가구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종합적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자영업 업황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의 연장과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신동빈 해임안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제안한 안건으로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주 회장입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논의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결과에 대해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책,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통정리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 시중은행들도 복잡한 정부 대책에 따른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17 대책이 나온 이후에 땜질 처방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어제와 그제 연속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하면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규제 내용과 예외 적용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 9시를 넘긴 시간에 신규 규제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적용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땜질 처방식 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고객들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권도 혼란이 지금 만만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지금 대책이 나온 건데 주담대 관련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나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정이 됩니다. 이번 신규 규제 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인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에 중도금 대출 시 종전과 같은 비규제 지역 대출 비율인 70%를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잔금 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대출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은행권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대책이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까 대출 담당자조차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서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책에 따라 규제를 적용했는데 불만이 엉뚱하게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서 은행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상환에 대한 대환이 나올 경우에 기존 약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 약정을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서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에 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추가 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지만
답은 당국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 기한의 예외 적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규제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서 7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전입 기한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외로 볼 수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정부 당국에서 선을 좀 명확히 그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결국에는 은행 현장은 굉장히 지금 뒤숭숭할 것 같다, 뭐 헷갈려한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업무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대출 담당자들조차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정부가 시장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땜질 차박만을 계속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결국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책이 실행돼야 이 현장의 혼란도 빠르게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설소경 기자입니다. 서울시 내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물들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기존 도로는 둔 채 재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낡은 건축물을 새로 지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건축물을 7층까지 짓도록 제한했지만 공공성 강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제한 높이를 15층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호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136개 지역. 이 가운데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26개 지역이지만 7층 이상 건축물이 정비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재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내 집이 현재 7층에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뿌개서 7층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조례가 바뀐 지가 1년 반이 됐는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가로주택은 7층이 마땅하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와 관련 대상 심의를 신청한 곳은 한 곳뿐이라며 아직 지역별로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3,8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7번째 계약 성사입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을 웃도는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수주 실적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약 25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러브콜이 이어진 덕분이라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약 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미국 소재 제약사의 비중이 62.1%로 가장 높았고 유럽 소재 제약사가 37.9%를 차지했습니다. BMW 그룹이 연달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BMW 5, 6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신형 미니 컨트리맨인데요. 판매량 상승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미니코리아가 오늘 소형 SUV 뉴 미니 컨트리맨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뉴 컨트리맨은 지난 2017년 출시된 2세대 컨트리맨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기존 가솔린과 디젤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습니다. 미니 브랜드가 월드 프리미어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건 국내 진출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BMW 그룹이 한국 시장에 공들이는 이유는 그룹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뉴 5 시리즈와 뉴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세계 최초로 인천 영종도에서 공개했습니다. BMW 5 시리즈와 6 시리즈의 4월까지 국내 판매량은 각각 세계 1, 2위입니다. 미니코리아 역시 지난해 국내 소형차 브랜드 최초로 연간 10,000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은 미니 브랜드의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한국 진출 첫 해 761대를 판매한 미니는 지난해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하였고요.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미니코리아의 성공을 인정받은 덕분에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MW 주력 모델들의 하반기 국내 출시로 유의미한 판매량 확대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안마의자가 특정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디프렌드가 목디스크 치료용 안마의자를 출시했는데요. 안마의자 기업을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마의자로 알려진 바디프렌드가 목디스크 치료용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을 출시하며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목디스크와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을 완화하는 조합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기주입 유닛에 의해 팽창 수축하는 에어셀 모듈로 사용자의 목 뒷부분에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고 경추를 견인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척추 라인에는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의료용 자기장 발생기도 장착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의료기기 시장 출사표로 척추 분야를 택한 것은 과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관련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목 디스크 환자는 143만 명, 협착증 환자는 172만 명, 허리 디스크 환자는 20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혈압관리와 심정도 측정이 가능한 신제품 안마의자를 출시해 의료기기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다양한 어떤 치료용 효과를 가지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 제품으로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텀 메디컬이 의료기기란 점을 내세워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해외기관 의료 인증도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럽 등 해외까지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지난 1년간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천여만 개의 상품을 ssg.com의 새벽 배송을 통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 ssg.com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새벽 배송 누적 구매 고객이 72만 명, 누적 주문 건수와 주문 상품 수는 각각 270만 건, 4,100만 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주문하는 상품 수는 평균 15개로 새벽 배송을 2회 이상 이용한 재구매율은 60%에 달했습니다. ssg.com은 새벽 배송 정착에 자동화 설비 중심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오로 인해 상품 가지수는 지난해 10,000개에서 올해 28,000개로 3배가량이 늘어났고 하루 취급 건수도 2만 건까지 증가했고 물류 처리가 신속해져 배송 권역도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